자, 이 시간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그냥 스킵했던 시간의 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우리가 공간의 크기라든지 뭐 어떤 사이즈의 어떤 그 축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 무한의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시간은 큰 시간이고 오랜 시간이고 아니면 짧은 시간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느껴볼 수 있는 이런 정량적 사고 방식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매우 빠른 속력을 할 때 눈 깜빡할 새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아주 감정적으로는 아주 좋은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정량적 사고방식이 있었을 때는 조금 뭔가 많이 부족한 어떤, 그죠? 그런 표현이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인간의 우리가 시간을 따질 때는 뭐 초로 많이 따지잖아요. 뭐 또는 몇십 년간 뭐 년으로 따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느끼는 건. 그리고 이제 우주의 시간을 할 때는 주로 뭐 몇 억년, 몇 강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어떤 연도에 대해서는 좀 어느 몇 년도라고 이렇게 단위를 표현하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니 느낌이 오는데, 어느 정도 오래된 거다라고 느낌이 오는데, 이제 심지어 억년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로 이제 체감하기가 무지하게 힘들다. 그죠? 자, 그래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측정이 가능했던 시간, 즉 우주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주의 시간은요, 뭐 한 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한 나라 한 민족의 어떤 뭐 그런 어떤 지나간 어떤 뭐 뭐죠, 지나온 그 어떤 흐름이라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어떤 역사, 시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차 안에서 우주의 시간은 138억 년으로 이거는 이제 그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전파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알아낸 수치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138억 년이라는 시간을 좀 우리가 하나 좀 재밌게 한 1년으로 재구성을 해보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1년이 365일이고 1일이 24시간이고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다 해서 쭉 이렇게 계산을 138억 년을 디바이드를 하니까 각각 이렇게 분으로 1로 시간으로 분으로 초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1초가 말이죠, 437년간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하루가 130 1년이 138억 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치도 나눌 수가 있겠는데 뭐 계산기 없으니까 우리가 암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1초가 437년을 곱해주면 1년간 곱해주면 138억 년이 되더라 이거죠. 어느 정도 느낌이 올랑말랑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해볼까요? 자정이 되고 딱 12시가 되고 15분 후에 최초의 원자들이 생성합니다. 즉 빅뱅이 일어났어. 최초의 폭발이 일어나죠. 그리고 9월 2일 오전 2시간 반에 다양한 원소들이 포함한 가스들이 모여서 별이 되고 태양이 형성되고, 그 후로부터 1시간 반쯤대에서 태양이 생성될 때 생긴 잔해들이 모여서 지구가 생성되고, 그 후로 3주 후에는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되고, 그리고 소행성이 충돌하는 역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10km짜리 소행성이 지구로 충돌해서 그 후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베이스로 해서 현재까지 한번 빅뱅이 일어나서 1년간 이렇게 쭉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날짜도 잡아내고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마지막에 대해서 포유류까지 생기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서 시간을 이렇게 축적했다고 할까요?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는 어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열실에서 최초 원시 인륜이 출현되고 그 다음에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2시간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빙하기의 끝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게 등장되고 네안데르탈인이 일내고 그리고 고대 피라미드를 언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역사적 토대를 하나씩 잡아 넣어 가지고 시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만치 아주 12시 59분 59초 24분에 어떤 본초에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크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어떤 역사적인 단계를 너무 몇십만 년 전에 이렇게 하면 도대체 감이 안 오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앞에서 말했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놓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원래는 이제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별 과제로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단군 신화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단군 신화 5,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나누어서 1년을 나누어서 단군 신화부터 우리나라의 고조선, 고려, 조선, 동학혁명, 그죠? 예? 4.19 혁명,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디바이드해서 어느 딱 시간을 정해서 나눌 수도 있는데, 지금 상으로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 과제는 이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큰 수를 만나면 당하기 십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대부분 그냥, 혹시 큰 부잣집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반인 소심으로서는 몇억 단위가 넘으면 벌써 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단계를 좀 더 쉽게 하려고, 보려고 하는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당하지 말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동영상 스트레이트 보도 이번 연도 2월 10일 날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재인입니다. 자, 그리고 박진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확진 환자가 늘고 있고요. 2차, 3차 감염에 이어서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감염돼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내에 사망자는 없습니다. 네, 높은 전파율, 잠복기, 거기에 마땅한 백신도 없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신종 감염병은 정부가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메르스 참사 때보다는 좀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정부 대응도 대응이지만 언론 보도 어떻게 봐요? 사실 저도 이번 사태를 취재하면서 그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른바 단독과 속보라는 이름으로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이 사태를 키우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서히 확산되던 1월 28일 오전 중앙일보가 주목할 만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단독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기사의 제목은 전 세계로 철수하는 우한교민을 2주간 천안에 격리한다였습니다. 해당 시설의 지도까지 곁들여 확정적으로 읽히는 기사.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제목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천안 우정 공무원 교육원과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 두 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예약 취소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교민 수용시설 후보지 여러 곳을 검토하고 있을 뿐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최초 보도가 나간 지 불과 5시간여 뒤 중앙일보는 후속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인구 65만 도심에 무한 교민 수용. 무슨 죄냐? 불안한 천안. 중앙일보의 보도는 어느새 정부의 공식 결정으로 둔갑돼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이 초장으로 됐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다음 네이버 여기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느닷없는 단독 기사를 기정사실화한 뒤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여론인 양 후속 보도하는 특이한 방식. 언론 자체가 사고를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천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먼저 천안의 격리시설이 수용된다라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언론 스스로가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낸 거고. 중앙일보의 이른바 단독 행진은 바로 다음 날에도 계속됐습니다. 천안 반발에 무한 전세기 교민. 아산 진천의 격리 수용. 천안 두 곳에 수용하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틀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자극적인 제목으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주민들의 반발을 부각시키는 기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앙일보가 불을 지르고 사무실에 기름까지 부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 왜 천안에 힘이 있다고 걔들이 앉는다고 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라 그래? 여기가 공산국가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이미 중앙일보 등이 쏟아낸 뉴스를 철석같이 믿는 상황에서 귀국하는 교민 수가 크게 늘어나 천안은 수용 적합 시설이 아니었다는 정부의 설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중앙일보가 만들어낸 사회적 갈등과 혼선을 정치적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야권에선 정부가 여당 지역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야당 지역으로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지역 갈등 프레임은 사흘 만에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막상 우한 교민들이 들어오자 아산 진천 주민들은 언론과 정치권의 선동이 무색하게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국민인데 믿는 거는 소득이나 잘해주고 해야지 뭘. 천안에서 진천 아산까지 단독 기사를 연이어 작성한 중앙일보 기자는 취재 후기 형식의 기사를 통해 자신의 보도가 어떤 식의 혼란을 불러올지 예상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다. 이 보도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점을. 당장 결사반대, 충남이 봉이냐 같이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선정적 정치 구호가 등장했다. 해당 기자는 정부의 정식 발표 하루 전날 외교부 보도자료에서 천안이 거론됐다가 발표 직전 빠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기사는 팩트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저는 결정이 됐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썼습니다. 제가 쓴 다음에 정부가 번복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확인이 됐다면 빨리 쓰는 게 대중한테 검증받는 방법이고. 반면 신종 코로나가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 교민들이 격리 수용되면 지역사회의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내용은 단독 기사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단독 경쟁을 할 때가 아니죠. 근데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보도를 함으로써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게 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보도 준칙을 제정했습니다. 급성 감염병의 창궐 등의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있는 재난관리 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 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전염병이나 질병과 관련된 보도 준칙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기자들이 좀 이런 시기일수록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지하고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일보 기사만 문제가 아닙니다.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 무한 교민들의 모습을 망원 렌즈를 들이
파파라치처럼 찍은 그런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언론사 교과서에 실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보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학자들은요, 지난달 조선일보의 중국 특파원이 쓴 그 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파원의 우한 탈출기 기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지도에도 없는 새길로 빠져나갔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요, 이제 중국의 허술한 방역망을 꼬집는 그런 기사라면 모르겠지만, 기자 본인이 이제 방역망을 뚫은 걸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제 소개하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더구나 기자 본인이 감염의 전파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요, 언론이 발병지로 의심되는 그 중국과 또 중국인에 대한 과도한 낙인과 차별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혐오를 숨기지 않는 보도, 거기에 가짜 뉴스까지 왜 이런 기사를 쓰게 된 건지 스트레이트가 추적해봤습니다. 지난달 29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대림동은 서울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 위생 상태가 형편없다는 내용. 한국 체류 중국인들이 위생에 둔감한 현실을 반영하듯 차이나타운으로 들어서자 비위생적인 행태가 즐비했다. 노상에는 고기, 순대 등 음식 대부분이 바깥에 진열돼 있었다. 여느 시장 풍경과 다르지 않는 모습인데도 마치 감염병의 온상처럼 자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중년 남성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가래침을 길바닥에 뱉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나가는 중국인 또는 화교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마스크 착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헤럴드 경제의 기사가 나간 며칠 뒤 스트레이트가 찾은 대림동. 가게 종업원들은 거의 다, 행인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하면 들어봤는데 99%가 마스크 다 썼어. 상인들도 그러고 여기 주민들도 그러고 여기 중국인들도 다 쓰고 다녀 지금은. 다른 시장과 비교해 눈에 띄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상인들은 단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늘어난 게 서운합니다. 얼마 전에 뭐 계속 기사 그런 것도 나가고. 그게 너무 속상해. 우리는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하는데 꼭 나쁜 데만 찍어가지고 가니까 너무 속상했죠, 상인들도요. 국적 외국인들이 위생관념이 떨어져서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위험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회 집단에 대한 낙인 효과를 듣기 마련이죠. 헤럴드 경제 측은 위기 상황에서 대림동 시장이 어떤지 가서 보려는 취지였다며 중국인 혐오를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이어지자 헤럴드 경제는 뒤늦게 일부 내용을 수정해 기사를 다시 송고했습니다. 언론들은 신종 코로나 특수라도 누리듯 중국인 혐오 정서에 기대는 기사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월 7만 원 내고 4억 7,500만 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중국인 의료비에 건보료 연 5천억. 무한폐렴 들끓는데. 머니투데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외국인들에게 지출한 병원비 부담액을 공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 등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소위 단독 기사였습니다. 중국 약 5천억 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뒤를 잇고 있는 베트남과 미국의 17배가 넘습니다. 중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과대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치료 목적의 중국인 입국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중국인 의료비 부담액이 늘어날 것처럼 묘사돼 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한 명에게 평균적으로 나간 돈을 다시 따져봤더니 중국인 한 사람에게 대략 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타이완 140만 원보다 적고 미국 94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국인이라고 더 많은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에 합법적으로 가입한 중국 국적자의 수가 다른 외국인에 비해 월등히 많다 보니 총액이 컸던 건데, 마치 중국인에게만 줄줄 새는 것처럼 읽히는 기사. 하지만 2013년부터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면 외국인이 낸 보험료도 많고 치료비로 나간 지출은 적어서 1조 1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더구나 외국인들도 국내에 들어온 지 6달 뒤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신종 감염병 치료를 위해 중국인들이 몰려올 거라는 전망은 왜곡에 가깝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상대적인 폄하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분들이 들어와서 건강보험료 그렇게 내고 일을 하지 않으면 관광 비자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건강보험 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지상파 방송까지 가세했습니다. SBS 또 취재진들이 확인한 내용인데 중국에 있는 분들이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국이 이런 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한국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중국인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요까지 시청하는 걸로 할게요. 자, 자, 이러한 있잖아요. 방금 전에 뭐 공단 부담금이 여기 본 것처럼 어떤 의도적으로 이제 스케일 부풀리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테이블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이렇게 액수가 많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얼마만큼 들어온 건지 모르니까 여러 다른 형태로 이제 그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어떤 재정 수지에 대해서라든지 연도별로 각각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제외국민 애국적 애국구주 한국국적 포함 외국인은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면 좀 더 좀 뭐랄까요, 여러분들의 그 시각적인 뿐만 아니라 이해도에 있어서도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또 새로운 어떤 재정 적자 규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형태, 즉 많은 액수를 수치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는 사람 프렌들리 시의 어떤 그런 수치 표현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오늘 지금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걸로 보여드리고 우리 한번 같이 검토해 보는 걸로 한번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T뱅크 같은 경우에는 71만 4천 돈인데 이게 다 감이 잘 안 와요. 도대체 100 몇 병이라는 몇 개야. 이렇게 가로 열고 49개, 49억 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49억 개로 도대체 감이 안 온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써주면 좋죠.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병의 평균 지름이 10cm일 때, 요 정도 개수의 병은 지구를 10번하고 6바퀴 돌 수 있는 거다. 또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을 가지고 나누어주면, 이렇게 나누어주고 가지고, 하면 1인당 소비량이 나오겠죠. 1인당. 그래서, 96개 정도가 소비가 된다. 또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 또는 비닐봉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간 소비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65개가 없어진다거나 소비가 된다거나, 또는 비닐봉투가 460개 정도 사용된다. 일회용이면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계산적으로 누군가가 해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런 정량적 사고를 수치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한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 시청자 같은 경우 이렇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표현법을 좀 쉽게 나누어 엄청난 큰 수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더 어떻게 하면 나도 이해도 잘하지만 남들도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할까, 어떤 그런 의도에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건데요. 자, 또 하나를 볼까요? 숫자 레이더를 켜고 근위에 대한 의문을 품자. 이름하여 더 뉴욕 타임즈라고 세계적인 가장 큰 공룡 언론사죠. 그죠? 미국의 어느 기자가
뭐 이렇게 썼어요. all the vast majority of 30 billion tons of flood imported annually. 푸드를 있잖아요. 그 먹는 게 300만 톤이에요. 이게 3 빌리언은 30 30만 30 네, 좀 이 빌리언인데 이게 1 빌리언이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30억이에요. 이게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한번 볼까요? 3억 인구의 미국인이 하루 섭취량을 곱하기를 해보니까 3억 명이 곱하기 365를 곱해주면 매일 3억 명이 매일 먹는 게 이거 갖고 1년 당한 연간 해가지고 이렇게 된대요. 30 빌리언이래요. 톤이래. 거기도. 그래 킬로그램을 바꾸니까 3 곱하기 10에 13승이네. 이거를 여러분이 30 빌리언 톤스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꾸면 30 곱하기 10에 9승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억이죠. 그죠? 그 다음에 30억. 그죠? 그 다음에 사실상 이거 좀 뭔가 잘못됐는데 그 다음에 곱하기 1000kg을 나눠주면 톤으로 전체적으로는 3 곱하기 10에 13kg이 된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70kg을 매일 한 사람이 먹는다니까 이게 수입 음식단 푸드 임포티드는요 매년 하니까 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보세요. 밀리언이었는데 빌리언으로 표기하는 실수를 이 유명한 기자도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레이더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근위에 대한 의문을 품자는 이야기가 이 슬라이드에 요구하는 또는 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은하는 바이고요. 비교는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이제 틀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요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비교가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기준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세요. 기업 주순 재능 기부를 포함해서 10억 달러를 기원했다. 애플하고 MS는 틀리잖아요. 그죠? 5천만 원. 이런 거를 기준을 같이 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일단, 직원 수도 틀릴 것이고, 그죠? 회사 자본금도 틀릴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단순해 가면은, 또 정확한 어떤 수치 표현이, 숫자적인 표현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비교를 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기준이 가야 된다는데, 이런 기준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상당히 잘못된, 이런 굉장히 잘못된, 비교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만 했는데, 이거는 연율 환산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엄청난 수치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미국에 비해서 아주 알로 보고, 우리 한국의 경제가 아주 생편없이 미국에 비해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악의적으로 쓴한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조선일보가 나온 이런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왜곡이죠. 자, 최종적으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슬라이드는, 지구가 이제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 책이 있나 봐요. 근데, 이런 어떤, 내용적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어떤 이 안의 책을 나름대로의 통계적인 측정에서, 통계적인 차원에서 분리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취향을 가지게 된다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학문이나,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나 저는 나름대로 또 확신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떤
행태든 간에 어떤 행태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든 간에 항상 어떤 그 수치적이나 어떤 그룹이라든지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비교 정리해서, 그렇지만 그 비교는 어떤 기준, 똑같은 기준에 서로 기준이 들쭉날쭉하면은 아무 의미 없는 어떤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최대한 공정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비교하고 정리하고 해나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한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프화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